색이 깊어질수록 향기가 납니다. 향기튜브 이선영입니다. 네, 오늘 아주 특별한 두 분, 그리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나고 싶었던 두 분과 함께합니다. 평화의 소녀상을 만드신 김석영, 운성 작가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김석영, 운성님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붙어 다니셨으면 이런 별명이 붙으셨나요? 붙어서 다닌 게 아니라요. 네. 그 맨 처음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남성 위주로 부르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김운성, 네. 김석영 이렇게 불렀는데 네. 이제 그게 이제 그 김석영 씨가 이제 이걸 쟁취한 거예요.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요? 그래서 남성, 여성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고 가나다라 순으로 하면은 시무시먼지하다 이름보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하지만 네. 실제로는 쟁취한 거예요. 그리고 약간 이상하게 좋은 분위기로 가려고 했는데 쟁취하셨다고 지금. 아, 쟁취한 게 맞는 게 아, 네. 이렇게 모든 인터뷰를 하더라도 시옷 이응이잖아요 원래. 네. 근데 꼭 남편 이름을 앞에 쓰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한 부분이 있고. 여성으로서 전 좀 만족하네요. 네. 그리고 일단 성이 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김석영, 굉장히 운성. 사이가 좋아서 네. 이렇게 그런 부분 때문인 것만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쟁취의 이유도 있었고 네, 다른 뜻도 있었군요. 근데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 이 사람이 혼 줄 알고 석영이. 그런 오해도 좀 있어서. 김은성 예. 작가님의 호가 석영이다라는 호로 그래서 굉장히, 요새는 그래서 따로따로 네. 쓰고 있습니다. 김석영, 김은성. 다시 네. 하겠습니다. 우리 김석영, 김은성 작가님과 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뭐 오늘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소녀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의 아픔이나 뭐 어떤 어려움도 있겠지만 부부가 함께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 게 더 어려운 게 아닌가.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부부 사이를 뭐 논하기는 좀 뭐하긴 하겠지만 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으실까요? 그게 더 존경스럽거든요. 저희가 보통 부부들보다 오래 살았거든요. 아마 100살 산 분들이랑 비슷한 시간을 그렇죠. 가졌던 것 같아요. 대학 때부터 일찍 눈이 떠져서 그때부터 사귀기 시작했는데 네. 작업도 같이 하고 애도 거의 같이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네 동지기도 하고 네. 그냥 옆에 있는 가족 그냥 뭐 동생 같기도 하고 아들 같기도 하고 아빠 같기도 하고 그래서 머슴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조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우성 작가님께서는 굉장히 저희 의도를 좀 달리하고 계신데 이 평화의 소녀상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보람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심경이 왔다 갔다 하실 것 같아요. 이 평화의 소녀상이 맨 처음에 세워지게 되면서 좀 많은 사람들한테 더 알려지게 되는 그런 과정은 굉장히 좀 이렇게 흐뭇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정작 이제 그 사죄를 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좀 더 커지고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그럴 마음들이 없고 저들은 이제 우리를 험담하기도 하고 어렵게 하기도 하는 어떤 이런 과정 속에서 여전하게 힘듦이 있는데 우리 할머님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앞으로도 이 부분들이 쉽게 끝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보면은 우리도 이제 할머님들이 그 원하시는 소리를 못 듣고 가시겠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님들이 원하셨던 일들을 꾸준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무거워지죠. 처음에도 제안을 받았을 때부터도 그 제안을 받았다기보단 이제 제작을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도 많은 무게감이 있었지만 무게감을 점점 확인할 때마다 전국에 세워지고 세계에 세워질 때마다 저희가 할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작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의 아니게 할머님들의 목소리를 세계에 알리는 그런 역할까지도 맡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생활 또한 그런 면에서 되게 조심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겼고요. 예, 그래서 다시금 새록새록 이 역사에 대해서 무게감을 느끼고 있어요.
저희와 함께 응원해 주시고 함께 뭔가 이 바꾸려는 그리고 그 목소리를 함께 내주시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또 힘을 받아서 그 힘으로 저희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상을 아예 모르기도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네, 이런 평화의 소녀상이 있음으로 해서 어떤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든지 어떤 의미 있는 메시지를 경험을 해봤던 사람들,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 이제 할머님들이 지금 19분이 살아 계시는데 맨 처음에 나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말씀을 하셨던 분이 한 240여 분 이제 계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밝히지 않으신 거죠. 밝히지 않은 내용은 밝히면서 내가 당해야 되는 수모,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못한 부분이 많은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지금 청소년들이에요. 수요 집회에 지금 몇백 명씩 이렇게 와가지고 꾸준하게 활동들을 하는데, 오히려 이제 그 사실을 알았던 이 어른들은 이야기를 좀 꺼려해요. 근데 이제 그 꺼려하는 게 분명하게 이제 자기 가족에서도 어머님이라든가 할머님이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일찍 결혼하시고, 그리고 뭐 이제 피해 다니면서 하신 분도 있고 또 가족이 좀 피해를 받은 분도 있고. 근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뿐만이 아니고 이제 근로정신대로 가셨던 징용돼서 가셨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것들을 밝히면은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 본인한테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큰 변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어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권이 없는 나라에서 태어났잖아요. 태어나서 지금처럼 우리 주권이 확고한 때가 지금처럼 큰 데가 없었거든요. 계속 불안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 불안함에 대한 이 끈이 놓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왜 말씀 안 하십니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조처를 취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겠죠. 저희와 함께 목소리를 안 하신다고 해서 그분들의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분들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고 사연이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희가 소녀상을 만들 때부터 항상 공감이라는 걸 많이 생각했거든요. 함께 만드는 사회, 함께 만드는 평화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오지 마라라는 시위도 하고 이러는데, 만약에 내 자식이 중국 가서 유학을 하다가 이런 일을 접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안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 위안부 문제도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하면 더했죠. 아니, 수백 배, 수십 배로 더했지만 그분들이 그러한 공감으로 따뜻하게 내 가족을 품듯이 품어주신다면 함께 목소리를 내주실 수 있지 않을까? 목소리는 안 내도 관심은 가져주실 수 있지 않을까? 예.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움직이셨단 말이죠. 네, 공감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일단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80년대에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사회에 눈을 뜰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 때 전두환 독재 정권 시절에 대학을 다녔고, 또 그 속에서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도 그때고, 정치에 대해서.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나의 목소리를 세상에 어떻게 낼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공감이었어요. 내가 느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내 작업을 그런 식으로 공감 있는 작업으로 표현해야 되겠다. 소녀상을 만들 때도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우리 딸이 이런 일을 당했더라면,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 여자라는 이유로 이런 일을 당했더라면, 그런 상상을 많이 하고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먼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친정어머님의 사촌 언니도 새벽에 9살도 안 된 사촌인데 새벽에 갑자기 시집을 가게 된 거예요.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지하에서 그러한 무수한 이야기들이 남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옆에서 벌어진 이야기라서 여러분들이 외면은 하고 있지만 그 외면이
미래 우리 아이들한테 미칠 영향을 생각하시면 어떻게 느끼셔야 되고 어떻게 살아내 주셔야 될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해서 저희는 그런 공감을 이끌어내는 작업을 통해서 조금 세상을 바꾸고 싶다 예,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이름 자체가 평화의 소녀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찌 보면 갈등의 소녀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일단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해보죠. 평화의 소녀상, 진정 평화를 위해서 만드신 거죠. 그렇죠. 이제 이 사실은 굉장히 큰 상처를 이제 커다란 집단한테 저항할 수 없는 구조한테 당한 거잖아요. 한 국가를. 어떻게 보면 한 국가가 여러 국가를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 할머님들의 삶 속에서 보면은 이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지 평화가 온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결국은 가해자가 뭔가 이제 이 할머님들이 뭔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할머님들은 당했을 뿐이고 거기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고 한을 토로하는데 가해자가 오히려 이제 더 압박을 하는 구조적으로 또 압박을 해 들어오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할머님들은 우리가 평화를 지키려면은 당신들이 그런 것을 잘못을 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약속해야 된다. 이 얘기가 평화의 전제 조건이에요. 다른 말 필요 없고 그것도 일본서 사죄만 받게 해라고 그래. 사죄하면 배상이 다 따라오는 법인데 일본서 우리한테 배상하면 돈 얼마 주겠어? 이마에 주겠어? 요거만큼 주지. 요거만큼 줄 거 왜 할머니들이 며칠 안 남았는데 왜 찔찔 끊는가 하는 거지.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화해를 하자? 이거는 강요된 화해는 그것도 또 하나의 강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는 이 평화의 소녀상은 진실되게 사죄와 반성을 바라고 피해자가 용서를 해주고 그리고 그쪽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평화에 대한 거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봤을 적에 용서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중간에 그들이 모습 속에서 피해자가 봤을 적에 그러면 너의 진정성을 봤어 내가 용서해 주마 라고 했을 적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지 그거는 화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용서가 그냥 묻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는 피해자가 인정할 때까지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그러한 화해치유재단 자체가 저희를 더 분노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용서를 하루빨리 받았으면 하는 우리나라 정부에게서도 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 원하시는 시나리오대로 일본 측에서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그런 좋은 시나리오로 갔다라고 한다면 이 작업은 멈춰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방향성이 있을까요? 이제 그 전제 조건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됐는데 우리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맨 처음에 제작을 하면서 일본이 사죄하고 반성하면 우리는 여기서 끝이 이제 그만둔다.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다짐을 했었는데 문제는 일본 정부가 자기 자신들의 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말 치욕적인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부분들인데 왜 그걸 정치인이 피해자와 합의도 없이 왜 그것을 함부로 그렇게 정치적 이 도구로 쓰냐. 그렇게 하지 마라. 아예 그냥 용서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사죄와 반성을 안 한다고 한다면은 그럼 그놈 그냥 놔둬라. 그리고 피해자들 더 억울하게 하지 말고 그냥 놔둬라. 이것은 나중에 이게 그대로 역사에 남아가지고 이게 그대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억지로 막 정치인이 갖다가 활용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건 더 큰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범죄자들한테 이제 면죄부를 주는 형태로 되는데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 시나리오가 이루어진다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녀상 앞에 몇 년 전에 예쁜 그림이 놓여져 있었어요. 활짝 웃는 소녀의 모습으로 그런 소녀상을 전 세계에 만들어서 그러니까 뭐 그건 전 세계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네네. 그러한 에너지가 뿜어 나오는 그런 모습의 소녀상을 만들어서 이제는 행복한 여성이 자유롭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게 또 있네요. 그러니까 소녀상이 웃는 그날까지 좀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로 소녀들이 다 영원이라도 웃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최초의 미투 운동의 창시자가 김학순 할머님이시라고 저희는 김학순 할머니. 말씀드리고 있거든요.